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윗선 규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언론인 사찰 의혹의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혹을 남기지 않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유족 동의를 얻어서 부검도 하기로 결정이 됐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극단지 선택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 대개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검을 하는 이유는 대개 타살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마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외상 흔적이 좀 전혀 없고요. 그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크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언론은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아마 유서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예, 아직은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타인에 의해서 타살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지만 아마 지금 뭐 대장동 개발 의혹 자체가 우리 사회적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고 또 국민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향후에서 어떤 논란의 여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부검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유한기 전 본부장과 함께 이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 키맨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0월부터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는 거죠? 일단 어제 저녁 한 8시에 발견이 됐는데요. 본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형사 고발하겠다 그런 내용의 이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정신의 충격이 컸을 거고 그보다도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또 받았거든요. 또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장동 개발의 의혹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 개발 1처, 2처, 3처가 있는데 개발 1처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개발 1처에서 주도적으로 이 실무를 전부 다 했었고 본인 자체도 평가위원도 했었고요. 선정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 대장동 개발을 주도적으로 했던 그 컨소시엄에 있어서 사회이사를 맡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온 경위가 지금 구속돼 있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하고 같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분당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추진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때 시공사를 맡았던 영업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동규 본부장이 아마 영입을 해서 실무를 맡게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측근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개발 1처장이 가장 핵심 역할을 했고 본인이 선정이랄지 평가에 관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이사까지 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키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준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추가이익 환수 조항 넣었다가 삭제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키맨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인물인데요. 앞서 이게 나왔습니다만은 유동규 본부장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기 본부장은 사망했고 김문기 1처장도 지금 사망한 상황입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증언과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윗선 수사 앞으로 조금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 뭐 당연히 나오는데요. 사실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대장동 개발 의혹의 사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뭐 남욱 변호사, 뭐 그다음에 뭐 여러 명이 있잖아요. 변호사, 회계사.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일부만 정의화 회계사를 제외하고는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했던 사람이 과연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는 실무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지 검찰의 수사하는 데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윗선을 수사할 수 있는 가장 키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기 전 본부장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11일 만에 또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왜 핵심 키맨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이렇게 압박감을 못 이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설사 이 어떤 비리에 관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 자체는 실무자 위주로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네. 심리적 압박감을 좀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러한 것들 못 견디고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네. 지금 우리 대장동 사업 심사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에서 정민영 변호사가 김문기 그 처장과 함께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 어제 정민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아무래도 좀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문기 처장이 이제까지는 참고인수 조사를 받았지만 실무의 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개발 일체에 있는 실무자가 올렸는데 네. 이게 7시간 안에 삭제를 됐는데 이 내용을 제일 알고 있는 것이 김문기 처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지금 이번에 기소가 된 정민영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자료를 열람을 하는데 사실 이건 비공개 자료거든요. 예. 예.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정민영 변호사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정민영 변호사가 관련이 되고 또 정민영 변호사도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근데 결국 기각이 됐고 예. 이번에 이제 결국 불구속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검찰 수사 속도가 오히려 빨라서 신병을 좀 확보했더라면 안타까운 일은 막지 않았을까? 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검찰 수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수사 상황도 지금 좀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지금 3개월 넘게 공수처가 수사력을 집중해서 수사를 했는데 손준성 그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발 사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뭐 다 입건하고 뭐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고발 사주 의혹의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전달을 했느냐. 그러니까 작성자와 전달 경위 이걸 또 밝혀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작성자가 작성했다는 사람이 확정이 되면 지금 가장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관여했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지금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지만 다 기각당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불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영장 범죄 사실에 보면 손준성 검사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격려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전혀 밝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장이 이렇게 기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 자체를 기소한다서 과연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나 여론에 대한 의식에 의해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예. 이제까지 3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작성자 경로도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윗선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물이 건너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공수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설립한 뒤로. 근데 아직까지 한 건도 공수처에 기소한 게 없고 수사 실적을 낸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는 거죠. 예, 이 수사 과정이 좀 날카롭지 않다는 지적이신데 지금 언론 사찰 의혹을 넘어서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나오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공수처의 이제 아마추어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아마 사찰을 언론을 한다랄지 민간인을 사찰하려고 하는 고의적 의도는 뭐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찰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사찰이 아니고 통신자료 조회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 캠프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편향적인 사찰이 아니냐 그런 의혹은 저는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수사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공수처의 수사 3부거든요. 예. 3부가 지금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공소자 유출 또 이제 CCTV 그것이 해서 황제 뭐 대우다였고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요. 그건 적법하죠. 네. 그러면 그 범죄 혐의 있는 사람이 누가 통화했는지를 내역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과 통화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통신 자료 조회를 내고 할 것이 아니라 조회를 할 게 아니고 그중에서 범죄 혐의가 갈려 있는 사람을 핀셋으로 딱딱 지정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 수사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통신 내역 조회를 해야 하는데 일단 수사 그 통신 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하다 보니까 지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요. 그 기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다 그 자료 조회, 사실 조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통신 자료 보니까 조회는 요청을 하면 다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거를 보통 수사 관례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이제 수사를 하다가 수사 네. 필요성 또는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회를 하면 네. 가입 번호, 그다음에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집 주소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모든 통신 내역이 나와 있는 사람을 조회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한정이 되고 특히 지금 그 언론사 말도 한 15개고 그다음에 조회한 사람이 한 4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이 통신 조회하는 취지랄지 영장의 취지를 좀 공수처에서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 이제까지 압수수색 영장이랄지 현재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네. 굉장히 어떤 수사의 전문성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 네. 자,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공수처장과 대변인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하고요. 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지금 들어간 이런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이 사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